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HHL 알고리즘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원본 논문의 제목은 퀀텀 알고리즘 for solving 이 논문이고요. 2008년 11월에 아카이브에 올라왔습니다. 그 인용수가 거의 5천이 넘는 인용수일 정도로 엄청나게 유명한 논문이고 아마 한 번씩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아마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 논문, 이 알고리즘이 뭘 하냐? 아주 간단합니다. A 행렬이 있고요. x 곱해서 b가 나온다고 할 때 그냥 ax는 b를 푸는 거예요. 여기서 x를 구하는 거죠. b가 주어졌을 때. 정확히는 a랑 b가 주어져 있을 때 x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a는 어떤 행렬이어도 돼요. 뭐 크기가 정사각 행렬이 아니어도 되고 그 다음에 에르메트 행렬이 아니어도 돼요. 이런 것도 다 필요 없는 조건인데 왜냐하면은 실제 알고리즘에서 푸는 거는 에르미트 행렬, 정사각 행렬 에르미트에 대해서만 이제 푸는데 이런 트릭을 저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행렬에 대해서 C를 이렇게 만들면은 A가 어떤 식으로 주어지던 간에 C는 정사각이고 에르미트라고 할게요. 에르미트면 정사각이니까 에르미트 행렬이 되죠. 즉 C는 C 대거가 되는 건데 그래서 어떤 A가 주어져도 이렇게 C를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원래 AX는 B에 대응하던 행렬이 C에서는 C에 위에 0을 넣고 이거에 대응이 됩니다. 곱해보시면은 요거 곱하니까 위에는 AX 나오고 밑에는 0하고 만나니까 0이 돼가지고 이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트릭이 있다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저희가 풀 AX를 B를 풀 행렬 A는 에르미트 행렬이라고 가정해도 돼요. 위에 트릭을 쓸 수 있기 때문이죠. 즉 A는 n 곱하기 n 복소수 행렬이고 b는 그냥 n 복소수 행렬이고 x도 크기 n짜리 벡터겠죠. a는 a 대거이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조건이 붙는데 조건이 뭐냐면은 조건수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말이 되게 이상하네요. 컨디션 넘버. 이 행렬 A의 컨디션 넘버가 크면 안 돼요. 보통 카파라고 하는데 왜냐면은 행렬의 조건수가 크다는 거는 보통 다루기 힘든 안 좋은 행렬이라는 걸 의미하잖아요. 조건수가 카파는 이제 1부터 무한대까지 갈 수 있는 값인데 거의 조건수가 1이면은 모든 고유값이 같은 거의 뭐 아이덴티티 같은 행렬이죠. 무한대까지 가면은 역행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역행렬, 비가역행렬. 그래서 뭐 카파가 1이라고 꼭 다 아이덴티티인 건 아니지만 카파는 좋은 행렬과 안 좋은 행렬, 행렬이 얼마나 안 좋은지를 나타내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학적으로 정의는 카파는 가장 큰 고유값 대 가장 작은 고유값의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크다는 거는 고유값들 값의 편차가 크다는 뜻이죠. 그럼 고유값의 값들이 편차가 크면은 다루기 어렵습니다. 아 그리고 당연하게도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A는 스퍼스 매트릭스입니다.
이거의 의미는 행렬의 row나 컬럼에서 non-zero 엘리멘트의 값이 S개 이하여야 돼요. S는 이제 파라미터고 S가 클수록 덜 스파스한 거죠. 그래서 S는 뭐 0에서 n까지 값을 가지겠죠. S가 n이면은 그냥 아무런 조건이 없는 거예요. non-zero 엘리멘트의 개수는 최대 n개니까. S가 작을수록 스팔스하니까 다루기 쉽겠죠. 보통 S는 n보다 작아야 스팔스하다고 말해요. 충분히. 그래서 이 조건이 왜 필요하냐면은 만약에 행렬이 스팔스하지 않으면은 일반적인 진짜 제너럴한 행렬에 대해서 AX는 B를 풀려면은 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행렬을 곱하는 거겠죠. 이러려면 역행렬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가우스 소거법을 쓸 수도 있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n 세제곱의 시간 복잡도가 필요합니다. 고전적으로는. 그런데 행렬곱을 저희가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잖아요. 행렬곱이 원래 n 세제곱인데 저희가 n의 2.38쯤이었나 뭐시기 시간 복잡도의 행렬곱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방법을 쓰면은 여기까지 낮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AX는 B를 그냥 나이브하게 푸는 거의 하한은 행렬곱에 붙어 있는 거죠. 행렬곱 하한하고. 그런데 스팔스 하면은 훨씬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렬의 넌제로 엘리멘터가 적기 때문에 AX를 B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원소들의 조건이 훨씬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줄어드냐 하면 고전적으로 이거의 가장 최적인 알고리즘이 요거입니다. 이게 고전. 그리고 퀀텀에서는 이거인데 딱 봐도 뭔가 빨라진 것 같죠? 일단은 n이 되게 큰 게 문제였는데 고전에선 그냥 n이었던 거를 양자에서는 로그 n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s가 스펄시티가 제곱으로 일정도가 늘어나긴 했지만 어차피 s는 n보다 많이 작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은 이제 문제를 정확하게 스테이트하고 이제 HHL 알고리즘을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게 HHL 알고리즘이죠. 자, 문제. 주어진 행렬 A와 B가 있습니다. A는 에르미트고 저의 목표는 find x를 찾는 건데 어떤 x냐면은 근사이를 찾는 거죠. 입실론보다 작은. 입실론을 충분히 줄이면은 점점 저희가 원하는 정확한 애에 가까워지는 거고 그 다음에 놈은 저희가 앞으로 다 생략할 건데 생략되어 있으면은 L2 놈입니다. 자, 그리고 S 스펄스인 행렬이죠. 그래서 조건이 더 있네요. 그래서 이런 조건을 가정합니다. 에르미트고 S 스펄시티를 가지면서 컨디션 넘버는 K입니다. K보다 작은 건 괜찮은데 K보다 크면 안 돼요. 카파보다 크면 안 돼요. 자, 이제 어떻게 푸냐를 이제 알아볼게요. 먼저 A는 유니터리가 아니라는 거에 좀 의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A는 에르미트 행렬이기 때문에 유니터리가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뭐 A, X 이런 거 계산을 못합니다. 이런 건 존재하지도 않고요. 애초에 양자 상태로. 대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에르미트 행렬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밀토니안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어요. 모든 에르미트 행렬은 이미 그냥 해밀토니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해밀토니안 시뮬레이션에서 하듯이
지수 위에 a를 올려버릴 수 있어요. 이러면은 뭐가 좋냐? 이제 고유값 고유 벡터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네, 생각을 해볼 건데, 뭐 a의 고유값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고유 벡터는 UJ고 고유값은 람다 J입니다. 아주 이거는 계속 끝까지 가져갈 세팅이기 때문에 마킹을 하겠습니다. 자, 이때 이의 IAT의 고유 벡터를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A가 대응하는 고유 벡터에 대응하는 고유값으로 바뀌었죠. 이건 아주 중요한 성질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애초에 A의 위에 행렬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정의가 뭐 이렇게 정의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모든 위치에다가 왼쪽에 이걸 곱하면은 여기에 이걸 다 곱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제곱이 붙고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벡터로 묶으면 고벡터로 묶으면은 앞에 생기는 개수가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세제곱. 이게 다시 지수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제가 사소한 상수는 다 뺐는데 그 i랑 t는 뺐죠. 근데 이해하시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a는 에르미트 행렬이기 때문에 고유 벡터들이 그 주어진 공간을 완전히 스팬할 수 있잖아요. 고유 벡터들로 Cn을 다 채울 수 있잖아요. 애초에 n개의 고유 벡터가 있고 서로 다 1차 독립으로 뽑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어떤 걸 할 수 있냐? 이제 저희가 풀고 싶은 AX는 B에서 이 B 벡터를 B는 당연히 고유 벡터들의 스팬으로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요거 자체가 애초에 전체 CN을 스팬하니까요. 즉 B를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좌표 변환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일단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좀 더 양자로 이걸 풀기 위해서 필요한 가정이랑 작업이 몇 개 있는데, 일단 저희는 B를 양자 컴퓨터에서 다루려면 이걸 양자 상태로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B는 원래 그냥 CN에 속하는 아무 벡터나 볼 수 있는 얘들이지만 얘를 양자 상태로 인코딩을 합니다. 이렇게 인코딩을 하면 크기를 조절해 줘야겠죠. 크기가 1이 되게끔.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X도 인코딩을 해줘야 돼요. 자, 이러면은 저희는 B와 X를 모두 양자 상태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들 수가 있죠, 양자 상태로. 그래서 저희가 HH의 알고리즘을 써가지고 AX를 B를 풀었을 때 1차적으로 얻어지는 값은 진짜 X가 아니라 양자 상태로 인코딩된 X를 얻어요. 근데 얘랑 X는 상수배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 크기 차이를 저희가 모르죠. 왜냐하면 X의 놈을 모르니까요. 이걸 모르죠. 나중에 이거를 복원하는 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설명드리자면
B를 인코딩해서 상태로 준비하고 HHL 알고리즘을 돌려가지고 X를 얻고 X를 복원합니다. 왜냐면은 B랑 B랑 상태랑 X랑 X 양자 상태랑 모두 방향은 같잖아요. 같은 방향의 벡터죠. 크기만 스케일링 되어 있을 뿐이지. 그래서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고, 물론 이 복원하는 과정, 이 모든 서브루틴을 합쳐가지고 그냥 HHA라고 부릅니다.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냥 의미상으로 HHL의 핵심 부분을 앞에 있다고 보고, 복원하는 거는 상수배에 얼마를 곱해야 하는지 값을 알아내는 거니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자면, AX는 B죠. 그러면은 저희가 원하는 최종 상태 X는 A 인버스 B일 텐데,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를 생각을 해야겠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유값과 고유벡터의 관계가 있잖아요. 이제 J는 1부터 n까지 있겠죠. 고유벡터를 1부터 n까지 넘버링 한 거예요. 얘네들은 이제 also normal basis겠죠. 그러면은 A 인버스를 곱하면은 뭐가 될까요? 생각해 보시면 기초 선택이긴 하지만 인버스 고유 벡터의 인버스에, 그러니까 행렬 A의 인버스에 대응하는 고유값의 인버스입니다. 이건 스칼라 인버스죠. 역수. 생각해 왜 그러냐면 그냥 양변에 A 인버스 곱해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성질이고, 그러면은 저희가 아까 전에 상태 B를 행렬 A에 기저가지고 행렬 A에 고유 벡터들 가지고 B를 표현했잖아요. 개수가 베타가 나오고. 그러면은 뭘 알 수 있냐? A 인버스 B는 뭐가 나올까요? 생각해 보시면은 요게 된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요게 저희가 원하는 X잖아요. 그래서 사실 HHL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은 뭘 하는 알고리즘이냐면은 B를 먼저 고유 벡터들로 표현을 합니다. 스팬을 하는 거죠, B를. 이거는 뭐 저희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양자 상태 자체가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일 뿐이잖아요. 근데 HHL은 각각의 UJ에 대해서 이거를 가해줘요. 역수를 곱해줘요. 딱 봐도 이게 힘들어 보이죠. 왜냐하면 이거를 중첩을 유지하면서 이 프로세스를 중첩된 상황에 적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튼 그런 게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개수 앞에 이게 곱해지겠죠? 하나하나 싹 다 대응되게끔. 그러면 이게 그냥 x인 거예요. 아주 쉽게 끝내버렸죠. 그냥 스팬을 고쳐서 적은 다음에 앞에 개수만 잘 곱하면, 물론 모든 기저마다 곱해주는 값이 다르겠죠. 왜냐하면 그 값이 다르니까. 그것만 잘 하나하나 곱해주면은 바로 답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스케일링해서 x를 찾으면 되겠죠. 딱 봐도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어렵다는 게 느껴지실 텐데, 그걸 어떻게 하냐? QP를 하고
컨트롤드 로테이션 합니다. 이 두 개의 서브 루틴으로 위에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 부분이 HHL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QPE가 왜 등장하냐? QPE 지난번에 여러 강의들을 들으셔가지고 이제 감이 생기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양자에서 이런 조건부적인 UJ 상태에 대응하는 뭐 람다 J를 가지고 뭐 뭘 곱하든 역수를 곱하든 뭘 하려면은 뭔가 상태에 조건화된 컨트롤 되는 뭔가가 필요하잖아요. 조건부적인 그런 걸 양자에서 하려면은 보통 저희가 다루기 쉽게끔 양자 상태로 인코딩을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바이너리 인코딩이 가장 대표적이겠죠. 꼭 바이너리 인코딩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런 게 막 아날로그적으로 진폭 앞에 붙어 있으면 안 돼요. 막 람다 J, 뮤 J 이런 식으로 앞에 진폭으로 붙어 있으면 그 값을 다루기가 힘들어요. 이런 조건부적 연산을 할 때.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나온 게 막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전 막 이런 거잖아요. 여기 앞에 있는 아날로그적인 값을 디지털 인코딩으로 해주려고 그런 변환이 있는 건데, 여튼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거는 결국에는 모든 람다마다 람다 인버스를 곱해주고 싶은 건데, 그런 걸 하려면은 어떤 레지스터에 그 값을 저장을 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걸 해야 만들기 편해요, 이런 연산자를. 자, 그러려면은 이 값을 읽어내야 되는데, 값을 읽어내는 게 이제 QPE죠. 퀀텀 페이지 에스티메이션. 그거를 응용하면은 레지스터에 저걸 넣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저희가 다룬 유니터리는 A가 아니라 A를 위에 올린 거죠. 그럼 요거에 대응하는 고유값은 뭐냐면은, 요거에 대응하는 고유값은 요건데, 자, 살짝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원래 QPE가 뭘 하는 알고리즘이냐면은 변수를 다르게 써보겠습니다. 이런 U와 Z가 있을 때 여기서 U를 읽어내는 거잖아요. 얘는 이제 U에서 알아낸 거고, 왜냐면은 바이너리 인코딩이 되어 있으니까 레지스터 0부터 t-1 사이에서 간격으로 읽어낼 수 있는 거죠. 레지스터를 이제 t 큐빗으로 쓰면은 뮤 물결은 이제 뮤의 바이너리 인코딩인데 얘 t자리까지 써서 하는 인코딩이 되는 거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알아내는 건데, 요거랑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게 요게 되는 거니까 저희가 알아내는 건 요거죠. 요거는 뭐냐, t분의 0부터 t분의 t-1까지 간격으로 알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일종 비율이니까요, 비율. 그러면 저희는 람다 j를 이런 식으로 읽어낼 수 있는 거죠. 이제 간격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는다면은 간격은 뭐 이런 간격으로 읽어내는 거겠죠. 일단 느낌은 그렇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면은, 일단 해밀토니안 시뮬레이션을 하려면은 얼마만큼 시뮬레이션 시켜야 될지 그 시간을 레지스터 형태로 이제 중첩을 시켜 놓습니다.
앞에 개수는 보통 마음대로 정하고, 논문에서는 사인 머시기를 썼는데 그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얼마나 해밀토니안 시뮬레이션을 진행시킬지, 그 진행시키는 정도를 이제 증폭 뭐냐 슈퍼포지션 시켜놔야 나중에 그거 가지고 QP를 할 수 있잖아요.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만들 수 있는 상태는 뭐냐면은, 저 보통 해밀토니안 시뮬레이션 할 때 진행시키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래 진행시키면 진행시킬수록 코스트가 많이 들거든요. 그 코스트가 지금 뭐냐면은, 자, 해밀토니안 시뮬레이션을 T0까지 시켰다고 합시다. 수문자 T0. 자, T0는 얼마나 진행시켰는지 시간이고, 이거까지 진행시키는데 걸리는 시간이 뭐냐, 이거. 여기서 이제 스펄시티가 중요한 건데, 왜냐면은 아무 행렬이나 해밀토니안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가 직접 이걸 양자 회로로 만들어 가지고 올려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행렬의 원소에 비례하게끔 게이트 복잡도가 들어요. 그거는 말이 되죠. A가 스팔스하지 않으면, A가 스팔스하면 할수록 이걸 만들기가 쉬우니까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S제곱이랑 복잡도가 나오고 이게 최종식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는 요거를 최대 T0까지 하는 거고, 실제로는 중첩시켜서 그라데이션으로 진행시킬 거예요. 이 단계를 대문자 T로 쪼개는 거죠. 얼마나 진행시켰을 때를 볼지를. 이렇게 여러 개의 타임 프레임으로 쪼개봐야 이제 풀이의 변환을 할 수 있잖아요. 이랬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저희가 이게 이제 QP에서 나온 값이었죠. 근데 얘를 적당히 제곱시킨 다음에 곱해주면은 위에도 이렇게 곱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런 컨트롤드 거듭 제곱을 시키는 연산이 있다고 합시다. QP에서 이걸 쓰는 거잖아요. 앞에 안실라 레지스터를 걸어놓고 그거를 컨트롤하면서 거듭 제곱을 시키잖아요. QP에서 적은 걸 수식으로 말하는 거고. 그러면 요 상태를 생각해 봤을 때 요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요거의 해상도가 t분의 k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것까지 알고 이제 한번 짜맞춰 보기를 한다면은 HHL에서는 뭐가 되냐, 아까 T0를 T개로 쪼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원소 하나를 딱 비교할 원소 하나를 뽑아보자면은 이게 나오고, 비교할 대상은 이게 되는데, 그러면 요걸 비교해서 같은 것끼리보다 이게 같아지려면 나오는 조건이 요거인 거죠. 자, 지금 조금 설명이 장황했는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저희는 해밀토니안 시뮬레이션을 하잖아요.
시뮬레이션에서 얻는 건 요거만큼 중첩시켜서 시뮬레이션 시켰을 때 각각의 결과를 알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위에 붙어있는 형태가 이런 식일 거란 말이죠. 얼마나 시뮬레이션 시켰는지가 다르니까요. 근데 이 상태에서 QP를 적용시켜가지고 바로 이걸 QP에 넣는다고 치면은 저희가 얻는 건 K분의 T죠. 그 비율을 얻잖아요. QP에서는 페이저의 비율. 그거를 얘가 이제 QP 해상도고, 얘는 관측된 레지스터죠. 그래서 저희가 직접 HHL 세팅으로 해밀토니안 시뮬레이션 한 상태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QP를 했을 때 나오는 거를 넣어가지고 연립을 하면은 이게 얻어지는 거죠. 그래서 K는 레지스터, 관측된 레지스터고, T0는 얼마나 저희가 이밸루에이션 했는지, 그 시간이죠. 그래가지고 이 얻는 람다 J의 해상도는 T0의 2파이의 배수로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상도를 높이고 싶으면은 T0를 더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말되죠. 오래 시뮬레이션을 더 해야 그거 한 만큼 더 높은 해상도로 저희가 원하는 고율값을 얻어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간격이 오거라는 뜻이니까 뭐 이런 값부터 여기까지 가능하겠죠. 물론 0도 가능하고. 그래서 저희가 얻는 실제 고율값이 람다 제라고 하면은 요거에 가장 가까운 값 근처로 확률이 몰려 있겠죠. 항상 그것만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근처 값도 나올 수 있잖아요. 왜냐면 정확하게 요거 중에 정확히 같은 값이 있는 게 아니라 샘플링 하듯이 간격을 쪼개놓고 가까운 값이 더 높은 확률이 나오는 샘플링이니까요. 즉 이게 같다고 말하면 안 되고 근사치라고 말해야 돼요. 표현도 좀 고칠게요. K에 대한 거니까 K로. 이 부분이 헷갈리긴 하는데, 만약에 람다 J 가지고 QP 했을 때 대응되는 관측값이 K라면은 그냥 람다 K 물결이라고 적는 거죠. 그리고 람다 K의 의미는 2파이 K분의 T0인 거고요. 그 람다 J에 대응되는 게 람다 K 물결인 거죠. 변수가 J에서 K로 바뀌었는데 표현하고 있는 건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B를 표현하고 QP를 하면은 이런 게 얻어지겠죠. 정확하게 하나만 나오면 좋을 텐데 애초에 대응하는 게 정확하게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개의 중첩으로 표현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결과가 얻어집니다. 요거는 확률이라고 말하면 좀 어폐가 있는데 확률에 비례하는 무언가겠죠. 애초에 루트에 비례하는 무언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서 적을 수가 있습니다. 엄밀하게 하려면은 요거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다 해야 되는데 그건 논문에서도 어펜딕스에서 다룹니다. 원래 논문 본문에서는 안 다루고. 자, 그러면은 요 K라는 레지스터는 관측된 레지스터잖아요. 그냥 요거를 람다 K의 물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K가 바이너리 인코딩으로 관측되면은 QP에서 저희가 이 K를 바라보는 관점은 요거를 인코딩한
요거에 대응되는 바이너리 인코딩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저희는 QP에서 K 관측됐을 때 요거에 대응시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적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적는 거예요. 자,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 람다 K 물결은 실제 람다 K 물결 그 고유값을 바이너리 인코딩을 한 게 아니라 그거에 대응되는 K 값을 바이너리 인코딩 한 거예요. 어차피 수학적인 표기상은 의미상으로 저희가 합의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적는 게 훨씬 편해서 그렇게 적는 거고요. 이제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 람다 K 물결분의 1을 다 곱해주는 거예요. 역수를 곱해주는 거죠. 원래 그게 저희의 목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얘를 이렇게 만드는 거는 구현이 불가능하죠. 바로 이렇게 하려면. 왜냐하면은 확률이 진폭이 보존이 안 되니까 유니터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면은 저희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조 큐빗 하나를 붙입니다. 그리고 그 보조 큐빗을 돌리는 거죠. 어떻게 돌리냐 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관측을 여러 번 해가지고 1이 관측이 되면은 성공한 거예요. 1이 관측되면 왜냐하면 그때의 상태가 요거에 비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 큐빗을 만든 다음에 추가 큐빗을 돌리는 식으로 우회하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사소한 문제점이 있는데 바로 애초에 람다 k분의 1이 람다 k 물결이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값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얘 범위는 카파분의 1에서부터 1 사이인데 그러면 역수를 취해버리면 1부터 카파까지가 돼버리죠. 그럼 1을 넘어가니까 진폭 앞에 붙일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값의 범위가 다른데 이렇게 막 마음대로 앞에 붙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뭘 하면 되냐면은 그냥 상수로 적당히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려면 C는 대략 카파분의 1이 돼야겠죠, 스케일이. 그래야 요걸 곱했을 때 1 이하로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C는 카파분의 1 이하이고 이런 상수 C는 저희가 적당히 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보통 이 카파분의 1에 비례하는 머시기로 정하는데 여기에 사인이나 코사인이 붙어 있어요. 실제 논문은 좀 더 고려할 게 많기 때문에 이거보다 좀 더 더럽게 나오거든요, 식이. 근데 지금 그거를 이제 생략할 거를 생략하면서 적고 있습니다. 여튼 핵심은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제 요 연산을 해주면 되겠죠, 안실라 큐빗에 대해서. 0에서 1 확률을 돌려가지고 만들어내는 거는 all y gate를 쓰면 되죠. all y gate의 역할이 이런 작업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요거랑 요걸 이제 비교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람다 k를 돌리기 위해서 대응되는 거는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여기서 QP 해서 그 다음에 세타 K만큼 돌려줘야겠죠? 이것도 당연히 다 코헤런트하게 작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자, 그리고 이제 QP가 충분히 잘 됐다면은 람다 K를 근사값을 그냥 람다 J로 적을 수 있어요. 좀 오남용이긴 하지만 어차피 가까울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얘랑 뭐랑 상태가 비슷하냐면은 이제 K 여러 개를 중첩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그거를 빼고 완벽한 람다 J가 한번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될 텐데, 일단 이렇게 가정해서 끝까지 결론을 내볼게요.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관측해서 1을 얻으면 성공을 한 거고, 성공을 할 확률 그걸 한번 구해볼게요. P1이겠죠? P1로 적읍시다. P1은 뭐냐면은 이 앞에 항을 무시한 뒤에 벡터를 적어보면은 그거에 놈이 될 텐데, 놈의 제곱이겠죠, 정확히는. 그러면은 뭐가 나오냐? 이 모든 상태는 다 서로 수직하잖아요. 애초에 얘는 바인더리 인코딩 된 값이고 고유값이 다르니까 다르고, 얘는 고유벡터가 다르니까 고유벡터끼리는 다 정규직교하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 요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정답을 양자 상태로 인코딩 했잖아요. 방향은 같지만 크기가 다를 수도 있다고 했는데, 요거의 놈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거였죠? 자, 뭔가 비슷한 게 보이시지 않나요? x의 놈을 구해보면은, 놈의 제곱을 구해보면은 이게 요거란 말이죠. 그럼 뭘 알 수 있냐? c제곱 x 놈의 제곱이 p1이고, 그럼 저희는 이 프로세스를 여러 번 실행해서 성공 확률을 구하면은 성공 한 번 할 때마다 답도 구할 수 있는 거고, 동시에 이 확률 정보에 대한 확률 정보를 알 수 있으니까 놈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x가 얻어지면은 요거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c는 저희가 알고 있는 값이잖아요. 자, 이제 맞다. 그리고 단순히 이렇게 나이브하게 성공할 때까지 돌리면은 성공 확률이 낮다면은 굉장히 많이 반복해야 성공할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쓸 수 있는 게 QAA죠. 그 앰플리튜드
이 앰플리튜드 앰플리피케이션을 써가지고 성공 확률을 높일 수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이제 시간 복잡도 분석할 때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5차 분석에 대한 얘기 조금 하고 복잡도 분석을 해볼게요. 이 알고리즘에. 일단 분석해야 될 게 많죠. 왜냐하면은 가장 큰 거는 원래 람다 J를 이렇게 얘기하기로 해놓고서 중간부터는 그냥 같다고 얘기해버리고 오차를 무시했잖아요. 이게 분석하는 게 빡세더라고요, 좀. 그래가지고 내용을 생략했는데 요것 일단 요게 가장 큰 오차고 여기서 비롯되는 게 저희가 처음에 람다 J 인버스를 하는 게 목표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원하는 값 범위에 들어가게끔 하려고 C를 곱했죠. 그런데 얘가 정확히 람다 J가 아니고 람다 K가 되면은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고려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람다 K는 카파분의 1과 1 사이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얘는 한번 QP를 거쳐서 얻어진 값이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죠. 그래가지고 이런 흐름이에요. 먼저 B를 준비하고 실제 HHL B를 준비하고 QP 해서 람다 K를 얻는데 그래서 필터를 한번 거치는 거죠. 너무 이상한 람다 K를 필터를 해줘요. 부드럽게. 이게 부드러워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언컴퓨트 하고 끝났는데 언컴퓨트는 너무 당연해서 다 적진 않았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결국 람다 J는 계산한 게 이거를 얻은 이유는 위상에다가 요거 곱해주려고 얻은 거잖아요. 그러려면 얘를 곱한 다음에는 얘를 지워줘야 돼요. 안 그러면 얘에 얽혀있기 때문에 계산하다가 꼬여버리죠. 애초에 계산이 안 되죠. 그래서 흐름이 UJ 이렇게 준비한 다음에 QP에서 UJ를 고유값을 여기다 넣어버리죠. 그냥 이렇게 회전시켜서 그냥 다 적을게요. 만든 다음에 언컴퓨터를 해야 되는 거죠. 요걸 지우는 거예요. 인버스 QP를 하면 지워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뭘 하냐 QA를 A를 합니다. 그럼 1 확률 높일 수가 있죠. 그러면은 X를 얻는 거고 정확히는 X 뒤에 1이 붙어있는 형태로 얻겠죠. 이 앞에 부분이 X인 거예요. 그 다음에 X를 읽은 다음에 P1, C 이러면 X를 얻는 거죠. 이게 전체 흐름입니다. 자, 이제 시간 복잡도 분석을 해볼게요. 해밀토니안 시뮬레이션도 있겠죠. 이거 한 다음에 QP 해야 되니까요. 자, 각각 과정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드냐. 먼저 여기선 해밀토니안 시뮬레이션이 병목이에요. 요만큼의 컴플렉시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QA를 하려면은 앰플리튜드 앰플리피케이션 때문에 좀 반복을 해줘야 돼요. 그 반복 횟수가 카파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KS 제곱 로그 N T0겠죠. 근데 T0는 해밀토니안 시뮬레이션의 시뮬레이션 시간이었잖아요. 얼마나 이별레이션 시킬지, 얼마나 진화시킬지. 그 T는 조건이 어디서 나오냐? 저희가 람다 J와 람다 K가 비슷하지 같은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람다 K는 2파이 K분의 T0였죠. T0가 커질수록 더 촘촘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은 이 말은 에러를 바운드 시키기 위한 어느 조건이 필요하겠죠. 그게 오차 분석을 하면 나오는 게 카파 나누기 T0 오차가 입실론 스케일을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에서 유도되는 게 나오는데, 그러려면 즉 T0는 카파 나누기 입실론 오더의 스케일이어야겠죠. 여기에 대입을 하면은 최종적인 시간 복잡도가, 물결은 무시하고 적을게요. 이게 얻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B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TB가 든다고 하면은 요거까지 붙습니다. 얘는 B 준비하는 거. 요거는 QAA 때문에 반복 자체를 카파만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B를 준비하는 과정도 그만큼 반복해줘야 되기 때문에 다 앞에 붙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최종적인 시간 복잡도입니다. 제가 아까 요거가 맞아, 여기서 왜 카파본 반복이 필요한지 설명을 건너뛰었는데 이것만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QA에서 카파본 반복이 필요한 이유는 저희의 진폭이 아까 붙어있는 게 람다분의 C1 이런 꼴이었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C는 오더가 카파분의 1 오더예요. 왜냐하면은 람다분의 C가 1보다 작아야 했기 때문에. 기억나시나요? 람다분의 C가 1보다 작았어야 됐죠. 근데 람다는 카파분의 1에서 1 스케일이니까 람다분의 1은 카파부터 무한대까지 1부터 카파의 스케일이겠죠.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성공 확률을 생각해 보면은, 자 람다는 카파분의 1부터 1까지인데 람다분의 1은 1부터 카파까지죠. 근데 C를 카파분의 1로 잡아버리면은 C분의 람다는 어떻게 되냐? 카파분의 1부터 1 되겠죠? 그죠? 근데 성공 확률은 요거의 제곱이니까 요 스케일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최악의 요거잖아요. 내 QA에서 성공 확률이 n제곱분의 1이라면은 n번 반복으로 성공 확률을 상수로 만들 수가 있었죠. 왜냐하면은 쿼드라틱 스피드업이 있었잖아요. QA에서. 이건 되게 초반 강의 내용인데, 그래서 카파본 반복으로 성공 확률을 유의미하게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진폭 추정이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진폭 추정이 성공 확률이었잖아요. 자, 이걸 증폭시켜버리면 저희가 필요한 성공 확률이 오염되어 버리는 게 아니냐 싶을 수 있는데,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어차피 저희가 이걸 구하고 싶으면은 얘를 추정하는 거는 QAE죠. 앰플리튜드 에스티메이션이잖아요.
근데 요거의 반복 횟수도 5의 카파예요. 여기에도 쿼드라틱이 있고 여기에도 쿼드라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체 시간 복잡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 x를 구하기 위해서는 QA를 써가지고 카파본만큼 증폭시키면 되는 거고, x의 진폭은 p1 루트분의 c였는데 이걸 구해야 되잖아요. 이 진폭 추정하려면 QA2가 필요한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카파본 반복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전체 시간 복잡도 분석이 닫히게 됩니다. 자, 최종적으로 이 시간 엄청나죠? 로그에 n이 붙어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n 행렬이 엄청 커져도 로그에 대해서는 증가하는 거고, 이 로그 n 항은 어디서 왔냐면은 이 해밀토니안 시뮬레이션에서 왔어요. 여기에 로그 n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양자에서 저희가 다룬 행렬은 2의 n 스케일인데, n이 2n 소문자 n이죠. 이 y의 개수가 n개잖아요. 대문자 n은 2의 n승이고, 게이트는 로그에 가해지는 거기 때문에 n의 비례예요. 해밀토니안 시뮬레이션에서. 요거는 로그 n이잖아요. 그래서 해밀토니안 시뮬레이션에서 이런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여기까지 이어져가지고 최종까지 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자, 사실 실제 서브루틴을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몇 가지 알아두면 좋은 점이 있는데, 뭐 이런 트릭 같은 거는 되게 유용할 것 같죠. 이게 있으면 이제 정사각형렬이 아니고 에르미트가 아니어도 에르미트로 만들 수 있잖아요. 이런 트릭. 그 다음에 뭔가 컨트롤드 무언가가 필요하면은 그걸 디지털 형태로 레지스터에 넣어놔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보통 QPE가 필요하다. 보통 QPE를 통해서 안에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감각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최종적인 시간 복잡도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의 업로드가 많이 늦었는데 기다려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뵐게요.